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OCF 개발 플로우를 발표하게 된 아임소프트랩의 윤혜정이라고 합니다. 앞 강의에서 그 이병주 책임님께서 OCF 표준 스펙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요. 그러한 그 표준 스펙에 대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IoT 제품들을 만들고자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과 뭐 제품 개발 시에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강의를 하는 거라 뭐 자료나 설명에 조금 어색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아키텍처 디자인, 리소스 디자인, 프로토타이핑 개발, 포팅, 인터퍼러빌리티 검증 등의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IoT 제품의 전체적인 IoT 스코프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곳에서 사용할 제품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전장에서 설명을 했던 그런 스코프들이 이제 로컬 컨트롤 또는 리모트 컨트롤, 서버 투 서버 컨트롤 내에서 어떤 그 동작을 할 것인지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어디까지 연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로컬 영역에서만 사용할 그 띵즈이거나 컨트롤러라면 D2D를만 사용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띵즈가 원격에서도 제어할 수 있도록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데요. OCF에서는 이러한 띵들의 연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 모델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그 배경 설명에서 OCF의 로컬 컨트롤은 OCF의 D2D와 리모트 컨트롤은 OCF의 D2C 그리고 서버 서버는 OCF의 C2C에 각각 매핑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 모델 이야기할 때 이 용어들을 계속 빈번하게 사용할 예정이라서 아마 계속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에서는 그 IoT 제품의 역할과 범위를 선정하기 위해서 뭐 적용 가능한 기술 모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기술 모델인데요. 디바이스가 로컬에서도 원격에서도 각각 제어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왼쪽에 클라우드 기술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2D는 로컬 네트워크에서 띵스와 컨트롤러 간의 다이렉트로 통신이 가능하고 D2C 기능을 탑재하여 클라우드를 통해서도 두 장치끼리 원격에서 통신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두 번째로 브리지 기술 모델인데요. 브리지는 다른 에코시스템들을 OCF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원M2M, 지그비, G웨이브 등의 기존 디바이스들을 브리지를 통해서 OCF 네트워크의 가상의 벌추얼 디바이스로 만들어서 OCF의 클라이언트 또는 컨트롤러가 접근을 하거나 제어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브릿지를 통해서 OCF 디바이스들을 다른 에코시스템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브릿지 기술은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원래 말씀드렸던 뭐 레가시 띵스를 위한 브리징 기능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종류의 클라우드로 연결하는 뭐 클라우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클라우드 투 클라우드 기술 모델입니다. 보통의 IoT 사용자들은 여러 개의 IoT 제품들을 서로 다른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다른 클라우드에 혼재되어 있는 IoT 제품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OCF에는
클라우드 투 클라우드 API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투 API 규격을 만족을 한다면 기존 클라우드와 OCF 클라우드 상호 간에 리소스의 조회, 제어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델 중 여러분이 원하는 그 요구사항에 맞는 기술 모델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만들려고 하는 IoT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서비스들의 형태 또는 소속된 회사의 제품의 로드맵에 가장 적합한 기술 모델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모델은 개별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몇 가지씩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IoT 제품의 OCF에서 어떤 역할로 구분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OCF의 그 롤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서버는 아까 이병주 책임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들을 클라이언트에게 노출을 해서 클라이언트가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클라이언트가 어떤 요청을 했을 때 정보 요청 또는 제어를 요청한 거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서버가 호스팅하고 있는 리소스들을 디스커버리하고 이 리소스들에 대한 CRUDN 동작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역할 중에서 온보딩 역할을 수행하는 클라이언트가 있는데요. 이것을 온보딩 툴이라고 합니다. 온보딩 툴은 OCF 디바이스들을 위해서 보안된 OCF 네트워크들을 구성을 하고 디바이스의 사용자 소유권을 설정을 해서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사용자나 다른 디바이스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메디에이터는 온보딩 툴의 기능을 확장하여 디바이스들이 클라우드에 연결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의 정보들을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역할에 대한 세부 구분과 그것들의 기능들을 살펴보고 제품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 역할은 세부적으로 기능에 따라 보시는 테이블과 같이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롤은 왼쪽에 보이는 테이블과 같이 온보딩 툴, 메디에이터, 제너릭 클라이언트, 클라우드 클라이언트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온보딩 툴은 OCF 디바이스인 서버 클라이언트들을 온보딩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OCF 네트워크 안에 유일하게 존재를 해야 하고 디바이스들에 대한 소유권, 액세스 권한, 크리덴셜 등을 프로비저닝하고 그것들을 관리를 합니다. 메디에이터는 온보딩 툴의 기본적인 기능에 더해서 클라우드 접속 정보를 디바이스에 프로비저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너릭 클라이언트는 일반적인 클라이언트들의 기능입니다. 클라우드 클라이언트는 디바이스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오직 클라우드를 통해서만 디바이스에 직접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오직 클라우드를 통해서만 디바이스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들은 서로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D2D 모델과 D2C 모델을 모두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온보딩 툴과 메디에이터는 두 모델에 대해서 각각 프로비저닝 하기 위해서 기능을 합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만약 그 로컬 영역에서만 디바이스를 제어하고자 한다면 온보딩 툴과 제너릭 클라이언트를 합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그 로컬 제어는 따로 하지 않고 원격으로만 제어하는 D2C 모델을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메디에이터의 기능과 클라우드 클라이언트의 기능들을 합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되어 클라이언트의 역할에 따른 기능들을 선택하는 게 필요합니다.
서버 롤은 오른쪽 테이블과 같이 제너릭 서버, 클라우드 이네이블드 서버, 브릿지 서버 등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너릭 서버는 전형적인 서버 기능으로 디바이스의 리소스를 노출하고 온보딩 툴 등에 의해서 프로비저닝이 됩니다. 클라우드 이네이블 서버는 제너릭 서버의 기능에 플러스해서 클라우드로 연결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됩니다. 클라우드 이네이블드 서버는 클라우드에 자신을 등록하고 자신의 리소스를 퍼블리싱해서 클라우드 클라이언트와 같은 컨트롤러가 리소스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브릿지 서버는 레가시 디바이스들을 OCF 버추얼 디바이스로 생성을 하고 이들의 리스트들을 노출해 줍니다. OCF 클라이언트 쪽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레가시 프로토콜로 이를 변환을 해서 레가시 디바이스, 브릿지드 디바이스들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 클라이언트나 서버의 세분화된 그런 역할들을 살펴보시고 어떤 유형이 내가 만들려고 하는 IoT 제품에 적합한 것인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장은 표준화된 IoT 제품을 만들 때 필요로 한 리소스 모델을 설명할 건데요. 표준화된 리소스 모델은 이미 표준 규격에 정의되어 있어서 상세한 내용은 장표에 있는 링크를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150여 개 가까이 되는 리소스 타입과 5, 60여 개의 디바이스 타입이 정의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OCF 디바이스의 정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모델은 디바이스 타입과 리소스 타입의 선정입니다. 아래에 그 표준 리소스를 활용해서 디바이스를 정의를 한 그런 예시가 있는데요. 아까도 앞전 강의에서도 한번 보셨듯이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스마트라이트 조명은 디바이스 타입이 ORC D.Light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 ORC D.Light 디바이스의 타입은 바이너리 스위치인 ORC R. 스위치 바이너리를 필수 타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브라이트니스 같은 옵셔널한 스위치들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디바이스 각각의 기능에 해당되는 기능 외에도 OCF의 코어 리소스에 해당되는 ORC, RS, ORCP, ORCD 등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여기에 더하여 시큐리티가 이네이블된 디바이스는 반드시 시큐리티 버추얼 리소스들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만일 표준 리소스 모델을 가지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IoT 제품의 특성을 표현하기가 어렵다면 벤더가 정의한 벤더 스페시픽한 리소스들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벤더 익스텐션 리소스라고 불리는데요. 설계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벤더가 원하는 디바이스 타입과 리소스 타입을 둘 다 새롭게 정의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디바이스 타입이 표준 리소스 안에 표현할 게 정말 없을 때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방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표준 디바이스 타입에 부가적인 리소스 타입을 추가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표준 리소스 타입을 선택을 했고 디바이스 타입을 선택을 했고 또는 맨덴터리를 리소스 타입을 선택을 했고 추가적인 리소스를 정의하려고 했는데 표준에 있는 리소스를 추가해서 넣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없다면 거기에 이제 벤더가 정의한 리소스 타입을 정의를 해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벤더 익스텐션 리소스의 네이밍 룰은 XDAP 벤더의 도메인
그 다음에 리소스 네임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하나 이상의 리소스로 한꺼번에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어가 필요한 경우 컬렉션 리소스를 설계합니다. 대표적으로 표준 컬렉션 리소스로 이지 셋업이나 아니면 에너지 유세이지 리소스들이 있습니다. 앞선 조명 디바이스를 정의할 때 보았던 OIC RES도 컬렉션 리소스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에너지 유세이지 리소스는 OIC R.에너지 유세이지로 정의가 되어 있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OIC R. 타임 피리어드, OIC R. 에너지 컨슘션이라고 하는 리소스들과 프로퍼티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OIC R. 타임 피리어드는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라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고요. OIC R. 에너지 컨슘션은 현재 전력량과 누적된 전력량을 가지고 있어서 특정 기간 동안 사용한 에너지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 컬렉션 리소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벤더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복합적인 정보를 연관된 리소스들을 모아서 하나의 컬렉션 리소스로 정의한 후에 이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연결되는 D2C 디바이스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지 셋업 리소스와 코앱 클라우드 컴프 중 하나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IoT 제품을 구매를 해서 OCF 클라우드에 연결될 때, 연결할 때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일입니다. 네트워크를 설정해서 설정하는 일인데요. 이때 사용되는 리소스가 이지 셋업의 와이파이 콤프입니다. 와이파이 콤프이고요. IoT 제품들이 이 와이파이 콤프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집안의 라우터에 연결되었다면 클라우드의 연결을 위한 접속 정보를 설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것이 이지 셋업의 코앱 클라우드 컴프입니다. 이 IoT 제품의 형태에 따라서 이지 셋업을 전체적으로 다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코앱 클라우드 컴프만 사용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선만 지원하는 IoT 제품이라면 와이파이 컴프라는 리소스가 필요하지 않으니 코앱 클라우드 컴프 싱글 리소스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장에서는 OCF 시큐리티 모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다음 장에서는 보안 모델에서 선택하거나 고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큐리티 프로비전, 즉 디바이스 온보딩 과정은 OCF에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OCF 디바이스를 OCF 네트워크에 소속시키고 보안을 강화해주고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나 디바이스로부터의 접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온보딩 툴은 보시는 것처럼 DOTS, CMS, AMS로 각각 구성이 되어 있고요. 디바이스의 소유권을 전송하거나 크리덴셜을 관리하거나 액세스 권한들을 관리하는 역할들을 담당을 합니다. 시큐리티 버추얼 리소스는 모든 디바이스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온보딩 과정에서 사용되는 리소스들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온보딩 툴이 서버들과 클라이언트들을 온보딩하고 그 클라이언트들과 서버 사이에 페어와이징을 했을 때 온보딩 툴의 DOTS와 CMS와 AMS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한번 이 세션이 끝나고 한번 살펴보시면 어떻게 동작을 하는구나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OCF 보안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좀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온보딩 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저스트워크 방식은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온보딩 방식이지만 맨 인 더 미들 어택 같은 공격에 조금 취약합니다. 핀코드 방식은 8자리 사용자 코드를 사용을 입력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저스톡보다 강화된 보안 레벨을 제공을 하고 맨 인 더 미들 어택과 같은 공격들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방식은 PKI 인증서를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가장 강력한 보안을 제공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OCF의 온보딩 과정에서 온보딩을 수행을 할 때는 DTLS 기반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인증과 보안과 접근 제어의 그런 각각의 단계가 안전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온보딩 방식 중에서 서티피케이션 방식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그 PKI 인증서들을 적용을 해야 하는데요. 온보딩에서 사용하는 PKI 인증서는 제조사가 발급한 셀프 사인 인증서이거나 OCF PKI 인증서 또는 다른 논 OCF CA에서 발급한 인증서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이네이블드 디바이스의 경우 클라우드 접속을 위해서는 PKI 인증서를 반드시 적용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클라우드와 디바이스 간에 별도의 루트 인증서를 교환하거나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 작업 없이 사용을 하시려면 OCF PKI 인증서를 기반으로 하는 그 인증서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라우드들에서 디폴트로 OCF PKI 인증서에서 발급한 인증서들은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합니다. 위 세 가지 온보딩 방식 중에서 제품의 서비스나 내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OTCM 방식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런 고민을 하시고 난 다음에 또는 이제 강화된 보안 레벨을 제공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서티피케이트 방식을 선택을 하게 될 텐데요. 이때에 사용될 그 인증서도 어떤 형태의 인증서를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시큐리티 모델에서 시큐리티 프로파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IoT 제품의 보안 레벨과 인증을 위해서 시큐리티 프로파일은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베이스라인 보안 레벨은 모든 제품이 가지고 있어야 될 프로파일이고요. 이 기본 베이스라인 레벨을 기본으로 해서 블루, 블랙, 퍼플 등의 보안 레벨들을 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블루 프로파일은 제조사가 원하는 매니팩처러 CA를 사용하거나 논 OCF CA를 사용한 인증서를 사용합니다. 블랙 프로파일은 OCF PKI CA가 발급한 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퍼플 프로파일은 블랙 프로파일에 플러스하여 디바이스 부트 영역의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큐어 부트나 아니면 시큐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큐리티 프로파일은 OCF 디바이스를 인증을 하거나 또는 국내나 국외 글로벌 보안 레벨에 맞춰야 하는 기업이나 단체들은 이 부분들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장부터는 디바이스 프로토타이핑을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oT 제품, 그러니까 OCF 디바이스들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IoTBT 라이트 셋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툴체인을 설치하면 IoTBT 라이트와 데이터 모델들을 가지고 OCF 서버 디바이스들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들을
빠르게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툴체인에 포함되어 있는 디바이스 빌더는요, 디바이스 리소스가 정의되어 있는 input 파일을 통해서 모나이오타에서 그것들의 상세한 디스크립션을 받아서 디바이스의 프로토타입들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 진행하는 그 IoT 라이트 디벨롭먼트 강의에서 하용구 수석님께서 보다 상세한 개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때 조금 더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때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툴체인을 통해서 개발된 프로토타입 디바이스는 이제 라우터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OTGC와 같은 테스팅 툴로 정상적으로 서버가 동작하는지를 테스트를 합니다. OTGC는 안드로이드, 리눅스 어플리케이션 버전들이 각각 있고요. 이것들에 대한 소스와 바이너리들은 GitHub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원 아이오타 앞전에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리소스 모델을 관리하는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전체적으로 OCF에서 승인된 모든 OCF 리소스들이 이곳에서 검색을 할 수가 있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리소스 모델들은 디바이스 또는 스펙, 소스 코드 또는 GUI, 픽스 파일 등을 빌드할 때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OTGC는 온보딩 툴과 제너릭 클라이언트를 합친 형태로 GitHub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테스팅할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스파이는 OTGC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수준의 온보딩 툴과 제너릭 클라이언트인데요. OTGC의 기능들이 사용자가 UX를 통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디바이스 스파이는 온보딩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들은 제이슨 패킷을 생성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계별로 동작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로그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들을 디버깅할 때는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IoTBT 라이트는 플랫폼을 추상화를 지원을 하고 있어서 어떤 타겟 디바이스에서도 빠른 포팅이 가능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하는 포트로는 리눅스, 윈도우즈, 안드로이드, 오픈스레드, 아두이노, 제피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앞으로 RIoT와 같은 포트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OS별로 IoTBT 라이트를 빌드하고자 하는 경우 문서에 이렇게 기재된 인스트럭션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오후 세션에서도 계속 설명이 될 겁니다. 간략하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CF는 상호 호환성 검증을 위해 표준 적합성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툴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컨퍼먼스 테스트 툴입니다. OCF 멤버라면 누구든지 C2C를 통해서 개발 제품을 어느 단계에서나 셀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OCF 인증기관에서도 동일한 툴을 사용해서 인증을 진행을 합니다. 오후에 마지막 세션에서 정상국 책임님께서 이 CTT 툴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예상됩니다. 상호 호환성 검증을 위해 매해 그 멀티벤더 인터퍼러빌리티 테스트 이벤트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다른 기업들과 호환성 테스트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이 행사에서 기업 간에 서로 간에 이제 그 매핑을 해주시고 또는 OCF 스태프의 기술 지원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행사 중에서 발생하는 많은 여러 가지 호환성 이슈들을
기업들과 같이 또는 OCF 스태프들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올해에도 마지막 행사가 이제 온라인으로 10월 초에 개최될 예정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장에서는 IoT BT 라이트의 참고 자료들을 정리를 해보았고요. 해당 URL들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고 IoT 제품들의 프로토타입 개발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좀 지루한 내용들을 들으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 TTA 정상국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예, 수석님, 예, 수석님 제 발표를 목소리 잘 들리세요? 마치도록 TTA 정상국입니다.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뭐 질문하시는 것 궁금하신 같습니다. 부분 있으신 분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이 있는데 예, 수석님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TTA입니다. 네, 정상국입니다. 그러면 우와. 프레젠테이션을 와, 종료하도록 이러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셨죠? 윤혜정 대표님 혹시 지금 목소리 들리시나요? 윤 대표님, 이병헌 선임님, 안 됐다.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예, 그, 윤혜정 대표님 혹시 잘 들리시나요? 윤혜정 대표님, 대표님 목소리 잘 안 들리시나요? 정상국 책임님, 정상국 책임님? 예, 예, 질문 있으시면, 왜냐면 여기 지금 윤 대표님 안 계셔도 개발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니까 질문이 있으시면 이 예. 안에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어도 될 것 같거든요. 아, 지금 Q&A 시간이라서 어차피, 예. 그럼 좋습니다. 이수철 책임님도 계시고 하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아까 6페이지에 윤 대표님이 이렇게 클라이언트 서버, 그리고 지네릭 클라이언트 롤들을 딱 정해 놓으셨고, 이 기능을 할 때는 이거를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제가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클라이언트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집 밖에서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집 안에 있는 가전들을 제어를 하는데, 이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클라이언트가 가정 내에 들어가면 여전히 AP를 통해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가정 내에 있는 기구들을 지원하는지, 아니면 만약에 클라우드가 끊기면 바로 로컬로 연결돼 가지고 여전히 가정에 있는 서버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 그래서 예, 예. 그래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꼭 가전들을 제어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가정 내로 들어가면 바로 D2D로 전환이 안 되고, 만약 클라우드가 끊기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요.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이 계실까요? 혹시 제품 만들어 보신
분들 중에서 이런 테스트 해보신 분 없으신가요?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궁금하네. 그래서 아까 윤 대표님 말씀하실 때는 꼭 클라우드 클라이언트가 제네릭 클라이언트 같이 합쳐져야지 된 것처럼 저는 그렇게 들어가지고 그래요. 아까 저기 OCF 롤 발표하신 부분은 좀 약간 이게 오해가 있게 기술된 부분이 좀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예, 이걸 보면 예. 그 두 개가 한 바디에 들어있어야지 D2D도 지원하고 D2C도 지원하고, 만약 D2C만 지원하면 로컬에 들어가면 외부 네트워크가 끊기면 로컬로 전환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뭐 어차피 기본적으로 OCF 저희 클라우드 여보세요? 클라이언트가 되면은 그냥 기본 클라이언트는 다 포함하고 있을 테니까. 여보세요? 네. 들리세요? 지금 그 질문도 있고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들리시나요? 혹시? 네, 소리가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소리가 전혀 안 들리고 스피커가 안 있어서 켜져 있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하네요. 아까까지만 해도 소리 잘 들렸었는데 보세요.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소리가 잘 들렸었는데 이게 시간이 그러면 제가 윤 대표님한테 스마트폰으로 제가 전화로 질문을 드리고 이걸로 답변을 듣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예, 대표님 저고요. 예,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네, 그 디바이스가 클라이언트 저기 그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클라이언트를 개발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얘가 집 밖에서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가장 클라이언트가 집 안에 들어가도 여전히 집안에는 가장 제가만 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 만약 외부 네트워크면 로컬로 전환돼가지고 기본도 제어가 안 되는 건지 이렇게 전화드립니다. 질문 한번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D2C로 구현한 디바이스가 네, 클라이언트가 네. 로컬로 들어가면 D2D로 전환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복합적으로 기능들을 사용을 하게 되시면 가능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들을 엮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클라우드 클라이언트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너럴 클라이언트 기능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기능을 같이 엮을 수도 있거든요. 그 말은 그 두 개 기능을 한 클라이언트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D2C만 개발하면 D2D는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기능을 같이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D2D에서 사용하는 API와 D2C에서 사용하는 API가 서로 다르긴 하지만 하나의 플랫폼에 이 두 가지 기능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사용하시면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D2C만 구현해서는 D2D는 불가능하다는 거네요?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고요. 방금 전에 제가 제너릭 클라이언트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제너릭 클라이언트랑 클라우드 클라이언트 두 가지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 같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코맥스 아영구입니다. 그렇게 되면 덱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제너릭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D2D로 제어를 하면 되고요. 원격으로 갔을 때는 클라우드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접근하거나 제어할 수가 있는 거죠. 윤 대표님, 그 혹시 목소리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네, 들리시나요? 하나도 지금 안 들리시고. 그러면 일단 그 스피커 켜주시고 지금 제 목소리는 지금 프린트엔팅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잘 들려요. 예. 하영구 수석님 질문 있으신 것 같은데 하나만 다른 더. 또 제 목소리 질문 들리나요? 들어온 게 있으신가요? 여보세요? 저는 잘 들립니다. 네. 아영구입니다. 들립니까? 윤 대표님, 윤 대표님 전혀 못 듣고 계세요, 지금. 예, 이게 회의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어차피 그 오후 세션에 이게 끝은 아니잖아요. 이제 하영구 수석님 여보세요? 발표하시기도 하고. 네, 이병헌 책임, 네, 제 목소리 들리나요? 잘 들립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게 윤여정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 세션에 D2C 부분에서 D2C를 구현하면 D2D가 자동으로 프로그램상 구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이제 온보딩이 돼야 되잖아요. 멀티 온보딩이 돼야 돼요. D2C 하는 온보딩이 되어 있을 거고 D2D라는 온보딩이 되어 있을 텐데요.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는 D2C까지 구현하면 D2D가 자동으로 그래서 오후 세션 때 프로그램 레벨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